안녕하세요. 수요일에 끝내주는 남자 이현준입니다. 금일장 전일 이제 유가 상승에 의해서 유가 관련 피해주들이 굉장히 좀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좀 조선주의 강세가 눈에 띄는 하루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강세를 보였던 조선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하고요. 오늘 장 한 줄평은 진격의 조선 이렇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조선주 하면은 추풍 낙엽, 지지부진 이런 이 표현들이 붙었는데요. 실로 오랜만에 진격의 조선이라는 표현을 듣게 됐습니다. 그도 그럴 법한 게 어제는 이 대우조선해양을 중심으로 조선주가 강했는데 오늘은 또 현대중공업이 8%나 오르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과연 앞으로 흐름은 어떻게 전개가 될까요? 이 시간 짚어보겠습니다. 오늘을 끝내주는 남자는요. NH투자증권 영등포 지점의 이현준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그동안에도 조선주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여러 차례 분석을 해주셨는데 이제 조선주 좀 볕을 보나요? 예, 볕을 볼 것 같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단기적으로 기술적으로 오르는 건지 아니면 이제 추세적으로 좀 꾸준히 오를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견이 엇갈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저는 장기적으로 물론 유가가 가장 큰 이제 대외 변수긴 하겠습니다만은 유가가 저희가 바닥을 찍었다는 전제를 좀 놓고 본다면 장기적으로 조선은 추가적인 상승이 좀 가능한 국면이 아닌가라고 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 대우조선 강세라든지 이제 오늘 그 현대 미포랑 네. 중공업의 강세는 좀 배경이 뭐라고 보세요? 좀 다르게 오늘은 특히 현대 쪽이 좀 셌었잖아요. 그 배경은 좀 뭐라고 보세요? 특별히 순서라기보다는 이제 부채 비율이라든지 그리고 실적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깔끔한 회사에 먼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유가도 반등을 하면서 어저께 이제 2.5% 정도 WTI 오르면서 다른 이제 조선주들이 또 따라 올라가는 그런 거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최근에 이제 오늘 같은 경우는 또 운임 가격이 조금 상승을 했어요. BDI 값이 여기 좀 반등을 하면서 그렇죠. 예. BDI 가격이 반등을 한 부분이 향후에 이제 BDI 가격이 계속해서 좀 반등을 할 거라고 판단을 하게 되면은 선사들이 발주를 추가적으로 낼 가능성이 좀 높아진다. 당연하게 이제 신조선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좀 확인하고 약간은 좀 부채 비율이라든지 조금 부실한 현대 그룹주들이 또 올라갔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름 유가 관련해서는 오페크 사무총장 얘기도 있었었고요. 그렇죠. 어제 이제 뉴욕 시황을 보면은 내구재 주문이 좀 안 좋게 되면서 달러가 어제 급락 보셨지만 이제 한 1% 아주 많이 빠졌잖아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유가가 이제 반등이 또 나왔다라는 시황들이 있더라고요. 어제 시황을 보면은 그렇게 되면 이제 오늘 물론 이제 FOMC 해봐야 알겠습니다만 실제로 금리 인상 시점이 많이 늦춰지면 달러가 그동안 이렇게 좀 셌었잖아요, 혼자. 달러가 좀 많이 빠지게 되면서 유가가 이제 상반되게 또 아주 강세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있는 것 같은데 이런 분위기면 좀 더 이제 좀 강하게 이런 조선 포함한 산업재고는 좀 간다고도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달러랑 연계해서 봤을 때 유가랑 이런 부분들 달러하고 좀 유가를 봤을 때 달러가 만약에 이제 단순하게 좀 추가적인 지금 현재 시황보다 조금 더 약세로 이어지게 된다면 사실 근데 지금 달러가 강세를 보이는 좀 핵심은 사실 FOMC보다는요. FOMC 영향도 물론 장기적으로는 내재가 돼 있겠습니다만은 지금의 핵심은 유로입니다. 그러니까 달러 인덱스라는 게 5가지 아시겠지만 5가지 통화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이제 좀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이제 유로예요. 유로하고 60%인가 되죠. 그렇죠. 60%가. 유로하고 그다음에 스위스 프랑도 마찬가지고 스위스 프랑도 최근에 급등을 하면서 달러를 추가적인 강세로 좀 이끄는 배경이 됐었고 그리고 유로 같은 경우는 너무 계속 약세니까 너무 약세다 보니 상대적으로 달러가 이제 강세가 되는 거죠. 상대적으로 달러가 강세가 되는 건데 이 부분이 좀 절대적인 어떤 통화 가치에서는 달러가 강세의 요인이 됐다. 상대적인 어떤 강세 요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지금 달러의 핵심이지 내구재 주문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이 미치는 영향은 좀 적다. 좀 이렇게 보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러한 달러 강세가 향후에 추가적으로 약세가 진행이 되려면은 지금은 이제 상대적으로 또 통화 가치라는 게 그 나라의 전반적인 경제 상황을 반영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경제 상황 자체가 미국이 가장 좀 우월한 부분도 마찬가지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달러 인덱스 내에서의 위치라든지 경제 상황을 놓고 봤을 때 그 부분, 그러니까 지금 현재 FOMC에서 어떤 큰 변화가 물론 생긴다면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여태까지의 기조를 놓고 보게 됐을 때는 큰 변화의 가능성은 좀 낮아 보이는 게 사실이잖아요.
아직은 그러면 그 어떤 그렇죠. 대책이 예. 나와도 달러는 강세기. 그러니까 FOMC는 제가 봤을 때 큰 변수는 안 된다. 네. 큰 변수는 좀 안 된다고 보고 있고 만약에 변수가 된다라도 좀 제한적이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FOMC보다는 달러 자체에 대한 어떤 그런 큰 움직임이 단기적으로 조선이라든지 그런 어떤 저희 시클리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좀 낮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앞서서 이 국제유가의 바닥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네. 보니까 이 자료도 하나 준비를 해주셨어요. 이 시추공을 보면은 이 국제유가를 어느 정도 좀 가늠할 수 있다라는 내용도 좀 있던데요. 관련된 표 좀 설명해 주시면서 또 국제유가 전망 들어볼까요? 예, 뭐 제가 표를 하나 준비를 했는데 그 준비된 한번 표를 보게 되시면 이게 이제 베이커 휴즈 미국 내 최대 석유 시추 관련해서인데 시추공 수가 증감률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하게 절대적인 수가 아니고요. 증가율이 이제 15년 내 최저다. 2008년도를 제외하고 이제 15년 내 최저 수준에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 이제 국제 유가의 반등의 기조를 좀 미리 좀 예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측면과 더불어서 이제 오펙 사무총장 말씀하셨던 사무총장이 이제 45에서 50불 사이에서 바닥을 형성할 것이다. 근데 지금 46불이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이라는 거죠. 네, 바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좀 시그널이 좀 맞물리면서 또 유가가 좀 강하게 올랐고 제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저희가 유가에 대해 강하게 다루면서 공급 과잉에 대한 어떤 지금 팩트를 놓고 봤을 때 지금 현재 절대적으로도 원유는 좀 저평가 상태다. 네. 이러한 부분들 투심만 돌아가면은 이제 유가는 제가 봤을 땐 충분히 좀 반등할 수 있다.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자체적인 그 뭐 밸류에이션, 예, 현대중공업이나 이런 것들 봤을 때 저희가 이제 보니까 시황에 JP 모간이라는 이 이제 그 IB 쪽에서 이제 현대중공업하고 뭐 현대미포조선을 가장 좋게 보고 있다라고 했대요. 근데 보니까 내용들이 PBR도 낮다 뭐 이런 말도 했었고, 근데 여기서는 또 이제 플랜트 쪽 모멘텀보다는 그러니까 걔네가 이제 왜 현대중공업이랑 미포를 사야 되냐라는 근거를 좀 썼던 것 같은데. 얘네가 상선이랑 LNG 쪽 뭐 이런 쪽으로 좀 돌아설 거라는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플랜트 비중은 이제 해도 돈이 안 되고 해보니까 어려워가지고 돈만 깨먹게 그렇죠. 되니까 네. 그쪽 안 하고 이제 옛날에 잘했던 거 자기네가 잘 만들었던 그렇죠. 상선 쪽하고 LNG 쪽으로 가게 되면 앞으로 한 3년 내에 지금 밸류는 말도 못하게 싸 보일 만큼 실적을 많이 낼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사야 된다라고 썼다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굉장히 싸다는 거죠. 이렇게 실제로 뭐 PBR이나 이런 지표들을 봤을 때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다고 봐야 될까요? 이쪽이? 맞죠. 뭐 지금 뭐 보시게 되시면은 저희가 이제 조선 3사를 비교할 대한민국 조선 3사 말고 네. 한중일 이렇게 조선 3사를 좀 비교를 해보면은 한국이 가장 저평가입니다. 뭐 PBR로 보던 또 PSR로 보든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는 뭐 PBR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니까 PSR에 대해서 저희가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싶어요. PSR이 이제 매출액 대비 이제 주가 시가총액 비율인데 이 PSR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인 게 퍼라는 거는 이익이라는 게 경기 전망에 따라서 너무 크게 변하잖아요. 이익은 변동성이 크고 PBR 같은 경우는 자산입니다만은 그 자산이라는 게 실제로 이익을 얼마나 추정할 수 있을지 단순히 뭐 땅만 보유하고 있다고 해서 이익을 낼 수 있는 펀더멘탈은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 PSR, 그러니까 매출액은 전체적인 어떤 기업의 지표라고 보시면 돼요. 매출액, 이익이 깨져도 매출액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유지가 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죠. 그런 부분들은 이제, 뭐, 물론 해당 기업이 속한 섹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지금 50조대 매출을 꾸준히 지금 내고 있습니다. 지금 아무리 안 좋았던 시황에서도 5년 내 50조대 매출. 근데 그 부분이 이제 플랜트 쪽이 좀 커지면서 좀 이익은 저하가 됐습니다만은, 결론적으로 이제 PSR만 놓고 봤을 때 0.15배다. 전 세계의 어떤 주식을 놓고, 올해 기준으로도 그렇고 뭐 비슷비슷합니다. 왜냐하면은 뭐 PSR 지금 PSR 시가총액을 이제 어제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올해 PSR만 놓고 보면 0.15배. 지금 이 PSR 0.15배라는 게 이게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전 세계의 어떤 기업도 이런 회사 별로 없습니다. 베스트 10손가락 전 세계 모든 기업 통틀어서 베스트 10손가락에 드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말도 안 되는 저평가다. 그런데 다만 왜 그러면 이걸 모르는 사람이 어딨냐? PSR 이거 1950년대 나온 지표인데 자. 그 이유 중 하나는 이제 플랜트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에 이 적자 매출 비중을 좀 빼고 봐야 되는 거죠. 적자 매출 비중을 근데 저희가 제외를 하고 놓고 보더라도 이 PSR이 뭐 그래도 0.3배. 저희가 이제 케네스 피셔. 연결로 보면 얘네가 정유 쪽도 적자가 좀 오일뱅크도 적자가 그렇죠. 크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정유 쪽이 뭐 거의 한 40% 가까이 되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어떤 적자 폭도 큰데 정유도 마찬가지로 재고자산 평가손 제외하고 향후에 이제 저가 원유 들어가게 되면은 정제 마진 또 붙고 하면은 자연스럽게 또 이익이 턴어라운드 하는 구조. SOE 올라가는 거 보시면은 이제 현대중공업도 더 올라가야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말씀하셨던 핵심 키포인트도 뭐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성과 상승 그리고 추가적인 어떤 경쟁력을 놓고 봤을 때 LNG라든지
상선 쪽에서. 상선 쪽에서라든지 중국조선이 발주하는 상선살래, 현대중공업 상선살래 당연히 현대중공업 사거든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경쟁력, 절대적인 어떤 기술 경쟁력 부분에서의 월등한 수준을 저희가 한꺼번에 놓고 봤을 때는 절대 절평가다. 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조선주 네, 네, 예. 꾸준히 좀 상승이 이어질 것이고 유가 바닥론 그리고 밸류에이션 메리트를 네, 네, 또 예. 꼽아 주셨네요. 네. 자, 그리고 은행주 한번 볼게요. 오늘 사실 백화점하고 이제 은행하고 삼성전자만 어떻게 보면 좀 소외당한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지수는 좋았는데. 근데 이제 어제 오후 2시에 이제 정부 쪽에서 이제 오프라인 위주의 규제 말고 이제 온라인 모바일 쪽으로 간다. 이게 사실은 모르겠어요. 누가 지금 쑤셔가지고 그렇게 계속 나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핀테크 뭐 정책 지원한다고 하면서 이제 신한지준이 뭐 기업은행이 좀 한다는 뭐 상위권 업체는 다 빠졌거든요. 뭐 급락세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우리은행은 거의 뭐 8,000원대에서 지금 움직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좀 더 이어질까요? 어떻게 좀 보세요? 은행주들은. 일단은 뭐 단기적인 어떤 센티먼트 악화는 뭐 가능하다. 좀 그건 볼 수가 있는 게 네. 뭐 단순하게 제가 좀 단순하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은행이 가장 약점이 성장성이 없다는 거예요. 은행 산업이라는 게 이미 좀 포화가 돼 있고 성장을 할 수가 없는 구조잖아요. 네. 기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은행주라는 게 결과적으로는 이제 이자율 마진을 상승하게 되면은 이익이 조금 올라가는 그러니까 NIM이 Net Interest Margin, 그러니까 순이자 마진이 조금 개선되는 효과, 향후에 이익 개선 효과에 따라서 주가가 이제 크게 움직이는데 네, 네. 그거 말고는 이제 성장에 대한 어떤 프리미엄을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멀티플을 낮게 줄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이 핀테크가 됨으로 인해서 어찌됐든 일단 매출이 주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그 부분이 단순하게 이제 성장성이 없는 회사다, 가치주다, 가치주 관점으로 봐야 된다가 아니라 역성장을 하게 되는 부분에서의 어떤 센티먼트 악화는 어쩔 수가 없다고 봅니다. 네, 네. 근데 다만 네. 이 핀테크 성장으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감소하는 부분하고 우리가 향후에 이제 이자율이 상승 사이클이 있잖아요. 상승 사이클이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승 사이클에 있어서의 NIM 상승 부분이 과연 얼마나 클까를 좀 봐야 돼요. 단기적인 센티먼트는 악화는 어쩔 수 없지만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핀테크라는 게 결과적으로 어떤 걸 어떻게 하겠습니까? 초창기에 들어와서 과연 핀테크로 뭘 할 수 있을까요? 그걸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그리고 보안 쪽으로 우리가 이제 뭐 보안 문제가 계속 온라인에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이 부분이 은행에 영향을 주려면은 최소한 3년 이상은 걸린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법안 통과라든지 실제 뭐 사업 결제라든지 그리고 3년 후에도 가장 핀테크에서 좀 활성화가 되는 부분은 결제지 사실 뭐 핀테크로 뭐 대출이라든지 뭐 은행 예금이라든지 이 부분은 조금 더 시간이 걸릴 수 있지 않느냐. 그렇게 됐을 때 결제 부분은 사실 은행이 지금 뭐 결제로 돈을 크게 벌고 있지는 않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이러한 결제 부분의 이익 훼손이 물론 조금은 발생을 하겠습니다만은 실제적인 어떤 이익의 추정치는 적을 거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지금 여기서 은행주가 조금 더 빠지게 되고요. 조금 더 빠지게 되고 핀테크주가 어느 정도 뭐 조금 더 올라가게 되면은 그 갭이 어느 정도 반대로 축소되는 그런 시점이 또 한번 분명히 오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은행 같은 경우는 뭐 PBR이 이쪽도 보니까 0.3 이렇게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이런 주식은 진짜 싸지 않나요? 0.3이면 은행주가 0.38 막 이러던데. 근데 뭐 앞서서 언급드렸지만은 성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부분, 그리고 결과적으로 NIM이 작년부터 이제 이익 성장 사이클 마진 이제 꺾여서 금리 상승 사이클이라고 작년부터 뭐 은행주 사야 된다고 말 많았잖아요. 근데 한 번 오르고 사실 이자율은 계속 플랫 아닙니까?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실망성 매물도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언젠가는 오르게 되는 부분이고 장기적인 어떤 투자자 관점, 그리고 또 연말에 또 배당도 많이 하니까 지금 이쪽도 좀 PBR이 낮은 쪽들을 위주로 해서 접근하는 게 맞을까요? 그 반등을 노린다고 그러면? 근데 조금 시간은 좀 걸리겠죠. 근데 장기적인 어떤 밸류에이션 메리트만 놓고 보면 분명히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낮은 수익률로도 난 오케이다. 그렇게 보시는 분들은 한번 접근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아 보입니다. 네. 네. 이번에는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볼게요. 오늘 장에 또 핫했던 종목이 NC소프트입니다. 경영권 이슈가 갑자기 나왔어요. 그렇죠. 또 시장에서 예상을 못했던 이슈였는데 NC소프트 상한가 갔고 또 넥슨GT도 마찬가지로 상한가를 갔습니다. 여기에서 또 이제 경영권 분쟁은 일회성인 게 아니잖아요. 좀 꾸준히 지속되기도 하니까 시장에서 좀 기대감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 좀 이 종목은 어떻게 보는 게 좋을까요? 뭐 조금 더 올라가면 팔아야죠. 예. 우선은 여기에 대해서 뭐 레포트나 이런 걸 보니까 저도 아침에 같은 질문을 받았거든요. 답하기가 되게 어렵더라고요. 그걸 뭐라고 답하셨어요? 저는 그 이슈는 이슈인데 네. 밸류는 비싸다 이렇게 말했었죠 아침에.
저는 그다음에 조금 더 마음에 들긴 합니다. 어찌됐든 아니, 같은 좀- 생각이실 것 네.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말이 그 말이거든요, 사실. 네. 그 말이 그 말이에요. 레포트를 보니까 또 이런 얘기 있더라고요. 앞으로 넥슨이 좀 저는 어떻게 사실 빠질 상한가 풀릴 줄 알았어요, 솔직히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어떻게 좀 이 넥슨이 영향력을 미칠지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고 또 이렇게 되면은 좀 출시되는 게임들 좀 지연되지 않을까 뭐 이런 우려 섞인 목소리가 상당히 좀 많아서 저도 긍정적으로만 볼 수 있을까? 약간 싶었는데 주가는 또 다르게 움직이더라고요. 이건 또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넥슨이 15%고 택진이 형이 10% 들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자사주가 이제 8.9%니까 친하신가 봐요. 네. 자사주가 8.9%니까 넥슨이 이제 그 지분 진짜로 격대적 인수를 하려고 하면은 네. 뭐 더 사지 않겠습니까? 어떤 방식으로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 일본에 상장된 넥슨이 약간 힌트는 준 것 같긴 해요. 그게 왜요? 네.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과장님? 그 진짜 이게 호재였으면 같이 아마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근데 걔네는 그냥 조용히 있더라고요, 일본 맞아요. 넥슨은. 근데 네. 인수 기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피인수 오히려- 기업이니까 주가가 근데 올라가고. 그러면 악재를 봤으면 이렇게 힘들 거를 봤으면 또 많이 빠졌을 것 같아요. 그러지도 않았어요, 또. 그러니까 중립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만 그냥 혼자 많이 오른 것 같아서 좀. 그러니까 아주 호재도 아니고 뭐 아주 악재 넥슨 입장에서만 놓고 보면 네. 아주 호재도 아니고 넥슨 GT는 그냥 따라 올라간 거고 별 이유 없이 넥슨 이름 들어가니까 올라간 거고 그냥 넥슨 일본 넥슨 입장에서는 그냥 괜찮은 기업 괜찮은 가격에 인수한다 이것뿐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게 크게 호재 크게 악재라고 좀 보기도 그렇고 넥슨이 현금이 많은 회사니까 다른 마음에 현금 없다 하면 승자해줘주 그래가지고 주가 빠질 수도 있는 건데 그렇죠. 네, 네. 그냥 이제 뭐 똔똔인 거고. 할 수는 있는 거죠. 맘만 먹으면 네, 언제든지 그런데- 한번 더 그렇죠, 네. 사들어올 수는 있다고 그렇죠. 보는 거죠. 그 NC 입장에서는 이제 적대적 M&A 하려면은 또 사야겠죠. 그러니까 다들 그 생각밖에 없는 거잖아. 넥슨이 인수하려면 더 살 거니까 주가 오르겠지. 그냥 이 생각인 겁니다. 예. 일본 넥슨 시가총액하고 NC소프트 시총 차이가 많이 나나요? 많이 나죠. 일본 넥슨이 아침에 제가 봤는데 5조 정도 되더라고요. 5조. 우리나라 돈으로 5조. 그럼 별 차이가 근데 없는 거예요? 근데 걔네는 실적이 잘 나왔어요. 한 3, 네. 4천억씩은 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렇군요. 네, NC는 그리고- 못 그랬으니까. 예. 네, 관련된 종목들 앞서서 넥슨 GT 상한가는 따라서 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어찌 보면은 이 넥슨 GT도 최대 주주가 넥슨이잖아요. 네. 조이시티도 최대 주주가 넥슨인데 또 이 종목은 후반에 탄력이 떨어지더라고요. 이건 또 왜 그럴까요? 넥슨 이름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차이죠. 그렇게 간단하게 볼 문제일까요? 아니, 뭔가 좀 지분을- 심한 의미가 있지 아니, 않나요? 제가 때문에 넥슨 같아요, GT를요 지분을. 작년에 9월에 네. 탐방을 가서 그 네. 넥슨 GT 주담 형이랑 이제 얘기하면서 네, 네. 컴투스 사야 된다, 컴투스 몰빵하자 서로 이렇게 얘기하고 넥슨 GT 우리 회사 나중에 보자. 근데 왜 도대체 왜 간단하게 보면 안 된다고 하시는 거예요? 난 넥슨 GT라는 회사를 갖다가 잘 알고 있고 지금도 전화 통화 주고받는데 아까 하나가 또 뭐라고요? 도대체 왜 오늘- 주가만 오르면은 왜 도대체 그걸 갖다가 주가 올랐는데 왜 그걸 간단하게만 얘기하냐? 아니 나는 회사 관계자랑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직관적으로 그거 보시는 자체가 거예요? 예, 아니, 직관적으로 심오한 보시는 거죠. 아까 그 덜 오른 종목이 뭐라고 그랬죠? 조이시티. 조이시티는 지분율이 얼마 안 되더라고요. 조이시티는 지분율이 낮고 넥슨이 아마 60%인가? 하여튼 높기 때문에 좀 그렇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요. 자, 그 정도 하고요. 바로 내일장 전망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는데요. 애플 오늘 지금 시간에서 한 5% 지금 급등하고 있잖아요.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 장에는 삼성전자한테는 좀 악재 요인이 됐던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경쟁사니까. 그리고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부품주도 많이 오를 줄 알았더니 또 부품주가 그렇게 썩 뭐 연결돼서 움직임이 세진 않더라고요. 여기 이제 내일장 오늘 본장에서 이제 애플 주가 어떻게 나오는지 따라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내일 시장은 좀 어떤 분위기, 뭐 체크 포인트는 좀 뭐라고 좀 보세요. 애플이죠 뭐. 애플이 뭐 오늘 실적 본장에서 이제 어떻게 나올지가 중요하다고 보세요. 그러니까 애플 주가 흐름이 네. 어떻게 되는지가 제가 봤을 때는 전체적인 어떤 전 세계 시장 분위기도 바꿔놓을 수 있다. 좀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황을 저도 아침에 좀 이제 그 들어가야 되니까 방송 들어가야 되니까 봤는데 그런 쪽도 있더라고요. 약간 이제 비관적으로 보는 쪽은 그 7,500만 대 팔린 이유가 그동안에 이제 바꾸려고 준비하고 있던 사람들, 그러니까 삼성 거 사기는 좀 애매하고 애플이 워낙에 잘 안 내고 있다가, 그러니까 전작들은 다 사이즈가 비슷비슷해서 뭔가 다른 거 대기 수요 때문에 폭증했기 때문에 올 1분기는 진짜 별로일 거라는 또 말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억하시면은 예, 예. 제가 LG 이노텍 옛날에 주가 급락해가지고 아니, 잠깐, 8만 원대. 잠깐만요. 그러니까 그래서 올해 1분기에는 그러니까 올해 1, 2, 3월 달에는 실제로 걔네 생각했던 것보다 많이 안 팔릴 수 있다. 그래서 오늘 주가가 오히려 꼬꾸라질 수 있다는 약간 그런 비관론도 있더라고요. 애플 주가가. 그러니까 선행해서 반영돼 버렸고
그 부분에서 좀 어떻게 보세요? 그러지 않고 좀 계속 잘 될까요, 그쪽이? 애플이? 아이폰 6 판매가 지금 현재 반영이 되는 부분은 이제 뭐 12월까지 뭐 출고 물량이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게 아니고요. 출고량 같은 경우는 뭐 11월까지의 출고량이기 때문에 향후에 뭐 12월부터 판매량 이어진 거를 놓고 보면은 1분기 실적이 그렇게 안 좋을 것 같지는 않습니다. 1분기 실적도 뭐 12월 4분기보다는 좀 덜 나올 가능성은 있죠, 분명히. 그렇지만 4분기가 지금 사상 최대이익이거든요. 분기 사상 최대이익이라는 점에서 그것보다 안 나온다는 게 악재가 아니에요. 이것보다 조금 덜 나와도 제가 봤을 때 충분히 더 올라갈 수 있고, 지금 개인적으로 지금 뭐 전반적인 어떤 시장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이것만 애플 순수하게 대외 변수를 제외하고 애플을 실적만 놓고 본다면 저는 120불 돌파도 좀 가능할 수 있지 않느냐. 상당히 좀 지금 시간에 된다. 야간 선물도 그 CM 선물도 좀 오르더라고요. 나스닥은. 네. 그게 애플 효과죠. 그렇게 보시는 거고. 그럼 좀 IT 위주로 좀 내일 간다고 보세요? 긍정적으로? 그거는 좀 시장을 봐야겠죠. 네. 제가 봤을 때는 코스닥 전반이 다 좀 한번 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내일장 승부수 띄워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좋아 보이세요? 제가 요거 지난주에 갖고 왔던 종목인 것 같은데 네, CTC 기억해요. 바이오. 예, 요거 다시 한번 좀 들고 나왔고 제가 뭐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기억하시는 바와 같이 뭐 DDS Drug Delivery System 뭐 기술을 보유한 강소 제약사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왜 예전에 삼천당 제약이라고 그 회사 제가 3천 얼마일 때 제가 그때 투자 수익률 대회에서 그 사가지고 막 이거 7,000원 간다고 이거 7천당 제약이다 막 제가 이랬는데 그때 막 사람들이 욕했거든요 저한테 왜 이런 거 사냐고 조그만 거 사냐고 지금 12,000원이거든요. 근데 이 CTC 바이오도 한번 그런 관점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실 수 있는 기술력 있는 좀 강소 제약사다 좀 이렇게 한마디로 좀 요약을 좀 하면 의약품이 맞나요? 원래는 동물의약품으로 시작을 했어요. 네, 네. 97년에 동물의약품으로 시작한 회사고 그 부분에 대한 어떤 기술들이 축적이 되면서 인체의약품 시장에 도전을 해서 인체의약품이 그동안 계속 적자했는데 올해부터가 이제 작년도 증설을 통해서 올해부터가 턴어라운드의 좀 원년이 된다. 인체의약품만 돌아서도 이 부분이 안전하게 100억 이익이 나는 회사거든요. 네네, 예. 인체의약품만 똔똔해도 100억 이익인다가 내년부터 이제 인체의약품에서 흑자가 나기 시작하면은 100억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인체의약품 시장에서도 지금 세계 10위 테바와 판권 계약이라든지 그리고 지금 에보트와도 판권 계약이 이미 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향후에 이익을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느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할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후반에 조금 더 강한 흐름 보여줬습니다. 양시장이 모두 다 상승하는 양상을 나타냈는데요. 시장 전문가들 꾸준히 그동안에 잘 갔던 코스닥 쪽도 관심을 가지면서 또 이 자본주의에 대해서도 트레이딩 관점에서 가능성이 열려있다라는 평가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FOMC 앞두고 이제 뭐 기대 또 우려감 상존하고 있는 구간대입니다. 외국인 수급이 조금 더 강하게 들어와주면 지수 추가 상승도 좀 가능해 보이겠는데요. 내일부터 어떤 식으로 이제 외국인 쪽에 수급 변화가 좀 나오는지도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